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다시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2번 개념 상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 많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봤었죠? 자, 먼저 상징의 개념이 무엇이냐? 상징은요,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요, 구체적인 사물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적 뭐 형상화 이렇게도 공부했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자. 비둘기가 뭐의 상징인지 알아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평화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상물로 우리가 요즘에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이런 대상물을 가지고 표현한단 말이죠.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올림픽 때는요, 이렇게 개막식 때 비둘기가 확 하늘로 날아올랐거든요. 평화의 상징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기출선지를 보면서 정말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로 상징 나타내는지를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한번 얘기해보자. 비유는 얘들아,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됐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얘들아, 평화랑 비둘기 사이에 뭔가 유사성이 있습니까? 유사성이 없어요. 상징은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2019학년도 6월 모평을 봅시다.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그쵸? 모진 상황, 소중하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상징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 볼게요. 임의 약속을 상징하는 소재. 임의 약속, 추상적인 거잖아요. 가가 뭔지는 선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구체적인 대상물로. 그 다음에 양반의 권위를 나라는 구체적인 대상물이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쓰였다는 겁니다. 자, 가의 공간, 나의 공간, 화자의 내면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선지는요. 보세요. 버선이라거나 신이라는 구체적인 대상물을 가지고 임의 소중함을 이제는 상징하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십장홍지는 이거 선생님이랑 고전시가 때 배울 건데 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탁한 정계를 상징하는, 혼탁한 정계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대상물로 썼고요. 황국화와 도리는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는 자연물이다. 여기 국화라는 대상물이 있고 도리는 뭡니까? 도화, 이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대상물로 추상적인 것들을 다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비유와 상징을 한번 구분해 보자면, 자, 먼저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비유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다. 호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 보조관념에다가 기여한 다음에 이 원관념의 의미를 하나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대1이 아닙니다. 시 속에 물이라는 시어가 쓰였어. 근데 이 물이 하나의 작품 안에서 상징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죽음, 이별, 이런 여러 가지 원관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비유는 작품 일부의 시어나 식구에 사용되는 경향이 짙은데 상징은 작품 전체에 물이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비유인지 상징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왜 고민해?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 비유가 쓰였냐? 상징이 쓰였냐? 라고 묻지 않아요. 수능시험에서. 비유와 상징의 방법으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느냐? 원관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관념을 물어볼 때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시 속의 쓰리시옷이나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근거를 제시하니까 눈 크게 뜨고 보기와 쓰리시옷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관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봐봐, 선지 봐봐. 비유와 상징을 통해, 비유와 상징을 통해,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이런 식으로 비유와 상징을 묶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시 속에서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이게 항상 100%냐? 그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자,
주의하지만 어느 정도 개념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자. 그리고 특히 어디에서? 고전시가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나 이상적인 가치, 포부, 이렇게 긍정적인 대상으로. 왜냐하면 하늘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 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희망이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어둠은 주의해야 돼. 어둠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어두워야지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평안, 고요함.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별은 보통 어두운 부정적인 상황에 빛나는 거기 때문에 희망, 소망, 이상적인 가치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별임에도 불구하고 해보다는 어둡잖아. 그치? 그러니까 때로는 별이 이런 무조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해라는 것은요. 고전시가에서는요. 왕, 임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왕이라는 대상은 해라거나 북극성이라거나 이런 시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눈도 주의해야지. 눈은 하얘. 그래서 순결함이야. 차가워.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야. 눈은 모든 걸 덮어줘. 그래서 포용이야. 그리고 모든 걸 덮어주니까 깨끗해 보여. 정화야.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다르죠? 순결함, 시련과 고통 너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쓰리시옷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바람 같은 경우에 자유롭지. 그러나 아주 거센 바람을 맞으면요. 그 바람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통이야. 그다음에 바람은요. 그냥 휙 지나가 버려. 잡을 수가 없어. 부질없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자, 물도 주의해야 돼요. 물은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물과 관련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가 있잖아요. 생명력, 깨끗하게 씻어줘. 정화, 생성. 그러나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완전 반대죠. 생명력과 죽음, 완전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리시옷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을 해라라는 거. 자, 강물이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고. 자, 불도 물과 비슷합니다. 불, 생명력,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 파괴 이런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역설적으로 정화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자, 푸른색 생명력이지만 미니 과제에서 봤었죠? 푸른색이라고 다 생명력이고 검은색이라고 부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율포액이요.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 고정관념 가지지 말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 바위, 굳은 의지, 불변. 고개, 고전시가에서 장애물과 시련. 구름은요, 고전시가에서 간신이나 장애물. 자, 고전시가에서 특히 대나무, 난, 매화, 국화, 소나무, 뭐예요? 매랑국주, 사군자죠. 사군자 여기 앞부분. 이런 것은 절개와 지조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긴 하지만 언제나 100%는 아니다.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 쓰리시옷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상징에서 선생님이랑 개념적으로 우선 세 가지를 선생님이 언급은 할 건데, 자, 보자. 먼저 원형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기 속의 정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형적 상징이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다들 그 시어를 딱 들었을 때 다 같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단골 시어들 봤을 때 물이나 불 이런 것들이 가진 의미가 그래요. 희한하게 동서고금 막론하고 물 하면요, 생명력 혹은 죽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공무도화가에 보세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얘기하면서 물에 빠져 죽으니 님을 장차 어이할 거나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물은요, 임과의 이별. 물을 건너면 이별이야. 그 다음에 그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었잖아. 죽음. 이렇게 해석되는 거, 물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원형적인 상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관습적인 상징은 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사군자, 매란국죽.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때요? 그거는 고전시가에서 특히 지조와 절개죠. 이렇게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것이 반복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굳어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뭐라고 한다? 관습적인 상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표에다 넣어준 것처럼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해 놓으면은 좀 수월해질 거예요.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되겠니? 지주와 절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지? 개인적인 상징이야. 개인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시인이, 작가가 독창적으로 자기만의 상징적인 의미를 창조해낸 경우예요. 자, 이거 보자.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인데 여기 봐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괄호로 넣어놓은 거야. 너가 이제 봄이에요. 어느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여기서 봄이라는 대상, 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다른 배경 지식을 안 줬을 때는요, 이 봄은요, 그냥 봄이라는 계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자가 바라고 있는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봐봐. 선생님이 이제 보기를 만약에 준다면 이거는요, 당시에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요, 빈칸에 결국에는 찾아오리라는 자유와 민주주의 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뭐를 준다고? 보기를 준다고. 뭘로 이해하려면?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상징, 다른 말로 창조적 상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를 찾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 외워야 하느냐? 아니라고요. 뭐를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쓰리시옷을 통해서 개인적 상징의 그런 원관념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가보도록 하자. 반어죠. 반어는 뭐예요? 반어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속뜻이 반대인 거예요. 희한하게 반어랑 역설을 헷갈려 해. 자, 반어는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속뜻이 서로 반대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는요, 문제가 없어. 표현 자체는 아주 매끄럽고 이 표현 자체는 아주 정상적이야. 근데 그 정상적인 표현과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속뜻이 서로 반대인 것뿐이에요. 우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문맥상,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진짜 잘해서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는 잘한다. 근데 그 속뜻은요, 정말 잘하는 게 아니란 뜻이지. 그치? 자, 그렇게 겉 표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모순도 없어. 상충되는 것도 없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근데 속뜻과 반대될 뿐이다. 그때 뭐라고 한다? 그때 반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 선지를 봐봐.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 속에 감춰진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감춰진 화자의 의도가 겉과 뭔 거예요? 반대의 뜻인 거예요. 반어를 사용하여 풍자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지. 왜? 반어, 겉의 표현과 속뜻이 서로 반대니까. 은근히 상대를 아이고 잘한다 비꼴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반어의 개념, 겉에 드러난 표현에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자, 밑에 봐봐. 문정의 겨울일기.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문제 있어요?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대. 이 표현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문제가 없지. 그런데 상황을 볼까? 쓰리숏을 볼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에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대. 과연 그럴까? 아니죠. 편히 지냈다. 편히 지내지 못했어. 근데 말로만 편히 지냈다 라고 말하는 거야. 표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표현과 속뜻이 반대다. 이랬을 때 뭐라고 한다? 반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사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선생님이, 부모님이 나한테 반어를 되게 많이 쓰십니다. 그럴 때 반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희한하게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반어와 역설을 많이 헷갈려 해요. 역설은 또 뭐냐? 역설은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현 자체에 상충되고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해.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돼? 님이 갔는데 무슨 수로 내가 안 보내? 이렇게
표현상으로는 뭔가 상충되거나 이상한 게 있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뭔가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뭔가 참뜻이 담겨 있어. 얼핏 보기에는 모순이야, 상충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많이 있잖아, 우리 님의 친구. 님은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떠났어. 이별이야.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내지 않았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역설을 말이 안 되는 거. 이렇게만, 모순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진짜 역설의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반어는 겉표현에 문제가 없다. 근데 역설은요, 겉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런 참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기출선지 보자. 역설을 사용하면 강조가 되지. 딱 보면 이상하거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진리 참뜻을 스스로 찾아내게 해. 강조됩니다. 역설적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그리고 있다. 강조겠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서리적 표현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역설하고 있다. 얘들아, 여기는 일부러 한자를 넣어줬죠? 이거 여러분이 문맥상 잘 봐야 됩니다. 이 역설과 이 역설은 다릅니다. 이거는 힘주어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넣어놨지. 이 역설과 저 역설은 다르다. 여기에서 요 마지막 선지에서 역설은 뭡니까? 힘주어서 자기의 뜻을 강조해 말하는 거, 그 역설입니다. 그래서 요 선지에서는 이 겉표현에 서로 상충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그 역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밑에 봐봐. 선생님이 지겹지만 또 넣어놨잖아. 한효운의 님의 침묵. 뭡니까? 바로 이 이별 상황을 나는 극복해내겠다라는 어떤 극복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 얘들아, 진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중요한 개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거를 딱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꼭 오늘의 미니 과제를 통해서 적용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개념 굉장히 많이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우리 두 번째 단계로 잠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